네, 더블크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성원 PB 모시기 전에 잠깐 소식 보면요. 기름값 추경이 최대 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이랑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랑 유류세 인하폭을 더 확대하는 방식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이란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 판단하는 시에 종료하겠다고 밝혔고요. 푸틴이 종전안을 제안했고 국제사회 휴전 중재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번 주보단 좀 진정되는 네. 모습이 보이는 것 같죠. 네. 이성원 네. PB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성원 PB 오늘 어떻게 뭐 타고 오셨습니까? 아, 전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이요? 네. 아, 그러면 뭐 국제유가 이렇게 오른다는데 체감적이지 않았겠네요. 뭐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네.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차를 직접 운전도 하시고. 아, 네, 저는 그래도 지하철 타고 원래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 때문에 예. 대중교통 타고 다닙니다. 아, 그래. 아니 뭐 대중교통이 서울에서 사실 제일 좋죠. 그쵸. 네, 그쵸. 좋은데. 네. 그러니까 기름 이게 넣어보신 최근에 기름 넣어보셨어요 네, 혹시? 주유? 네. 아, 언제 하셨어요? 주말에도 주말에? 네. 아, 얼마에 넣으셨어요? 2,000대 제일 2,000대 비쌀 때 넣었어요. 넣은 거 네. 아닌가요? 주말에 엄청 비싸던데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곳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2,000원대 나오더라고요. 2,000원대면 고급류 아니에요? 고급류 아닙니다. 아니요, 일반유죠. 네, 일반. 그래요? 네. 와. 집이 고급이겠지. 저 동네가 어디예요? 비밀입니다. 야, 동네가 네. 동네가 비싼 동네야. 네. 자, 여튼 기름값이 진짜 엄청 비쌉니다. 네. 지금 뭐 주유소별로 조금 내린 데도 있긴 하던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비싸고 1,900원대 이하는 거의 보기 어렵죠. 맞아요. 네, 1,900 한 3, 40원 뭐 7, 8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정부가 뭐 강력하게 또 의지를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요. 내려가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준비해 주셨습니까? 아, 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시장이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저도 이제 빨간 색깔 옷을 입고 나와 봤는데요.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어찌 됐든 장이 좋으니까 좋은 거는 맞지만 이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도 변동성이 네, 컸어서. 맞아요. 지난주부터 이제 결국에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2주가 조금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지점에서도 그렇고 제 주변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반등이라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라는 신호인지 라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리는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작년 11월부터 이제 장이 조금씩 조정받을 때 조정이 뭐 작년에는 뭐 지수가 3%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11월에 3% 하락할 때도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 조금 강하게 일반보다 온다라고 해서 그때 많이 나왔던 자료가 그 KB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강세정에선 조정도 더 강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자료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어제 이제 하이닉스가 12% 상승하고 뭐 삼성전자도 9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평소엔 이제 일간 변동이 2에서 3% 정도라고 하면 강세장에서는 4에서 5%를 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 변동폭이 큰 것도 그러한 흐름에서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강세장에선 조정도 커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이 떨어져요. 조정받을 땐.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평년에는 1년에 뭐 의미 있는 조정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0% 이상의 조정이 한 번 정도 있다라고 하면 강세장에서는 이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뭐 이렇게 최소 2번 정도 이상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비슷할 때를 봤을 때 닷컴 버블 당시 조정장을 보면 이 아래 그림 한번 확대해 주시면은 보이시겠지만 네. 15%에서 뭐 23%까지 이제 하락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결국에 이 시점이 언제였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그 마이너스 22% 하락했을 때가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강세장에서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낙폭이 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과 같이 과거 이제 지금과 유사하게 급등했던 사례들을 봤을 때 뭐
조정폭을 보면은 결국에 지금 이제 이게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등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세장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올라가기 전에 한번 털고 나가는 약간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 큰 폭의 하락들이 이어졌고 이제 상승을 했던 게 상승장의 끝에 나오는 시그널은 아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우리가 이번에 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웠던 건 결국에는 전쟁 이슈인데 이 전쟁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이 패턴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2주차에 진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결국에 지정학적 이벤트도 시장이 약합니다. 직전에. 우리가 2월 27일 금요일 혹시 기억나시나요? 금요일에. 그날 어땠죠? 제가 그날 아주 기억이 많이 남는 게 주식을 많이 하지 않으셨던 은행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셨던 날이에요. 그날이. 네. 근데 그날 정말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주식 안 하시던 분들도 이 정도로 하려고 하면 진짜 이제 주식이 더 많이 한번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주말에 이제 이란 전쟁 이슈가 나왔고 이제 월요일은 휴장이었지만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2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매우 컸던 이란 전쟁 2주 가까이다. 네. 근데 우리가 팬데믹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 팬데믹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남긴 건 무엇이었을까요? 팬데믹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아직 네.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팬데믹 때 다 대부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그때 주식시장이 엄청 화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끝도 없이 갔던 그 기억 나시죠? 근데 그때도 분명히 이 등락폭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탁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언제가 끝이지 하면서 이제 과열 형상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아마 끝이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포모라는 게 탄생했는데 이번 중동 사태를 아직은 뭐 끝난 건 아니지만 그쵸. 이번 사태가 또 지나고 나면 투자자들 마음속엔 또 뭐가 남을까요? 아무래도 한 번 더 이 흐름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패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장의 경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네. 경험이 가장 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이제 2주차까지는 굉장히 변동폭이 크고 그 이후로 좀 버티는 흐름이 나와주다가 오른다라고 이제 이게 패턴인데요. 사실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옵션 만기 선물 동기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이 이번 주까지는 지속될 수 있지만 다음 주에는 아마 조금 그래도 버티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버티다가 올라갈 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이미 뭐 버티는 구간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다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가 하나씩은 나와줘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이 방송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지라고 고민을 할 때 정말 많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결국에 뭐 제가 손님을 응대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나 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분 이야기들을 나와서 한번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그쵸, 말씀을 그쵸. 드리거든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손님들께 다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 강세장인 건 알겠다. 그러면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은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강세장 조정이 끝나간다라는 신호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유가일 것 같습니다. 이건 어제자 유가 가격이라서 장표 보시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유가가 우리가 월요일에 120불 가까이 이제 움직였던 흐름을 봤을 때 그거 대비해서는 이제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가가 80불쯤에서 조금 안착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는지가 가장 네, 중요할 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주도주의 반등이죠. 제가 2%인지 아니면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주도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말씀을 하시니 네. 그 답변하는 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주인공이 끝나면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주도주가 오르지 않으면 그 시장은 끝난 거다. 네. 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신 게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장에서 주도주가 움직였고 오늘 역시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 주도주의 반등이 이 반등 조정이 끝나간다는 신호의 가장 큰 두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세장의 생애 주기는 주도주와 함께한다 이런 맞죠. 말씀이시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 그 코스피 대비해서 강세장에서 강세장에서 봤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 그 주도 업종이 상승도 많이 하지만 하락폭도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변동성 장에서 아무래도 그 코스피 특히 전자와 닉스가 굉장히 변동폭이 컸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고객 예탁금이거든요. 어제 뭐 고객 예탁금 지금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고객 예탁금이요. 뭐 120 30조 볼까요? 네. 네, 맞아요. 130조로 이제 이야기 나왔었는데 어제자로 보니까 128조 네. 정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봤을 때 결국에는 고점 대비해서 예탁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전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 우리 서학개미들 열심히 미국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봤을 때 아직 들어올 수 있는 예탁금은 좀 더 있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이게 되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가슴이 이제 뜨거워졌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외국인 수급이 어제 잡히면서 좀 기대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세석 상승에서 가장 큰 상승을 이끈 것들은 외국인 자금이 아니라 개인 자금이었거든요. 이 오른쪽 그래프를 조금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개인 분들이 그 지수와 함께 간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뭐 닷컴 버블 상승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지만 지수는 올랐고 이 지수와 함께 같이 갔던 게 결국에는 개인이었고요. 이 브릭스 상승장에서도 외국인과 개인은 반대 흐름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지수 상승을 이끈 건 개인이었고. 저 노란색들이 수급이라는 말씀이죠? 그쵸. 개인의 순매수.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팬데믹 상승장에서도 역시 이제 개인 자금과 함께 결국엔 지수가 올랐다라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확인을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분할 매수 타이밍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걸 분할 매수해야 돼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어제 전 이거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액티브 ETF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 사면 되나요? 액티브 ETF도 좋지만 사실 지금과 같은 장에서 가장 큰 변동성과 그다음에 시장이 정상화될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바로 주도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장을 제가 대응하면서 느꼈던 게 혹시 정프로님은 이번 장에서 네. 변동성이 컸을 때 대응 잘 하셨나요? 장난 아니었죠. 대응을 열심히 하셨나요? 와, 막 크게 오를 때 네. 정리, 크게 빠질 때 추가 매수. 최고 아니에요? 이 정도 선수가 있었을까? 그 정도로 이제 대응을 잘 하신 건가요? 아, 그럼 그럼요. 그거를 말씀 주세요. 이 사태가 시작하기 전후 종목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종목은 거의 그대로 유지. 그대로 50개 네. 정도 네. 갖고 계시네요. 예, 네. 떨어졌을 때 난 더 못 들어간 게 아쉽습니다. 정프로 돈 많아요. 정프로님은 이번 장에서 정말 대응을 잘 하신 거 100점짜리 대응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100점짜리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번 장에서 고점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대응의 완벽한 대응은 저점에서 사는 것까지가 완벽한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완벽한 대응을 지금 정프로님은 해내신 거죠? 해냈죠. 네. 그런데 정프로가 해냈죠. 굉장히 예. 자신만만하신데. 매수 여러 개 네. 더 걸어놨어. 난 더 살 수도 있었어. 근데 매수 걸어놨는데 안 사신 게 문제지. 네. 난 더 들어가 10% 빠지고 12% 더 빠졌는데 안 들어가면 바보 아니에요. 100점짜리 대응을 하셨네요. 네, 정프로는 더 들어갑니다. 오늘 빠지면 또 들어갑니다, 나는. 근데 이렇게 나는 자산이 모두 다 주식뿐이요. 모든 자산이. 저도요. 아, 그래요? 네. 난 뭐 부동산이고 부동산이고 자시고 무조건 주식이요. 그래요? 주식 몰빵. 물론 주식이 좀 뜨겁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가 고객 예탁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 시청자분들이 공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현업 가장 근방에 있으니까 여쭤보는 건 128조잖아요. 지금 네. 고객 예탁금이.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한 70조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돈이 거의 100% 주식으로 온다라고 생각하기 힘든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맞죠. 항상 그냥 머무는 돈이잖아요.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정말로 손님들 중에서 내가 집 팔았어, 돈 갖고 왔어, 주식 살게라는 사람들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엄청 보통 많아요. 그래요? 네, 엄청 많아요. 정말 많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러신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정자동이잖아요. 네. 정자동이요. 네, 분당 정자동에 있거든요. 근데 이 분당 정자동의 손님분들 중에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매매를 하시거나 집을 팔아서 또 다른 곳에 집을 사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현금이 이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지금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많이 좋았던 이 주식 시장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리가 된 이 국면에서 지금 자금이 여력이 충분하니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그 부동산 때문에 주식을 하지 못했던 분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접촉이 되고 있고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네이버 거기 안에 저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이버 본사에 제가 27층 꼭대기에 있고요. 또 거기도 꼭지예요? 꼭대기에 그 뭐라고 해요? 본사 지점. 네, 맞아요. 지점 같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으면 네이버 직원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 분당에 이제 정자동이나 아니면 판교에 계신 그래요? 손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분들도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겠다, 그죠? 그렇죠. 네. 그 분당 정자동에 유명한 또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 분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주식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이 못했던 분들은 이제서라도 지금 굉장히 하시려고 되게 혈안이 되신 분들도 새로 좀 들어오신 계시고. 분들은 일단 삼전은 기본 깔고 가시나요? 네, 삼전 하이닉스는 깔고 깔고 가시는. 가시고. 네. 네. 그럼 그런 주도주 말고는 또 어떤 거 주의 깊게 보면 좋아요? 제가 계속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스닥 액티브 펀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제 정책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또 지방선거 전에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코스닥 시장이 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뭐 요즘에 로봇도 있지만 또 하나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조금 전쟁 쪽으로만 보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장표 보여주시면 이 인터배터리 2016이거든요. 인터배터리. 네. 예. 근데 원래 이 인터배터리 행사가 매년 3월에 하는데 아무래도 그때마다 이제 시장에서 조금 관심도가 높았는데 이번에는 좀 변동성이 좀 컸던 장이다 보니까 이 인터배터리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관심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인터배터리 행사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인터배터리 행사가 끝나거나 시작이 되면 거의 이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왜냐면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는 아직 그렇게 곽강받지 못했다. 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 행사가 시작되면서 조금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11일부터 13일까지 하다 보니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 행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에 결국 중요한 키워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는 이제 EV 쪽으로만 이제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EV 중심에서 이제 ESS,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나 로보틱스, 드론까지 그렇죠. 논 EV 수요로 이제 확장이 될 테니까, 이번에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ESS와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저희 하나증권의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김현수 대표죠. 네. 네. 냈던 레포트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유럽에서 IAA 법안이 발표가 네네.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결국에 쉽게 말해서 유럽에서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유럽 생산 캐파가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더 각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